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르실 때 이번엔 심화에 나왔던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거랑 중복된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거랑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고려 태조입니다. 태조 왕건. 천수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935년 경순왕이 항복하니까 경순왕 김부를 경제사신관으로 임명하죠. 그렇죠? 그리고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는데, 빈민 구제와 관련된 거는 옛날에 고구려 할 때 진대법도 있다 그랬어요. 그 진대법과 함께 기억해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후녀 10조를 통해서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규범을 정해놓는데, 예를 들면 이 안에는 뭐 거란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불교를 중시하라, 그런 말들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고려는 이 후묘 10조를 기본으로 해서 왕들이 딱 지키면서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거란을 멀리하라는 말은 거란과 발해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죠. 이 거란을 멀리하라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냐면 우리 거란에 줬던 낙타를 굶어 죽인 만부교 사건 같은 것들도 여기서 연결됩니다. 자, 이러다가 광종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이었던 광종, 과거제도와 노비왕권법, 지난 시간에 지금 설명했었죠. 이거는 고급에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성종으로 갑니다. 성종은 심의 28조 수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금 설명했었죠. 재정로가 건의한 심의 28조를 수용하고 심의 28조에 따라 유교에 입각한 통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려나 조선에서는 유교에 입각한 통치했던 왕은 주로 성종으로 불렸어. 그래서 고려 성종도 유교, 고려 조선 성종도 유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하는데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우리 구주 오소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22 담요 이런 것들은 지방관이라보다는 왕족이나 그 귀족 혹은 그 지방의 호족을 거기다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처음으로 왕이 임명했던 지방관을 그 지방에다 파견했던 것이 바로 이 12목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쌤 설명했지만 12목과 함께 그 경학박사도 같이 파견했죠. 그래서 유교를 공부하라는 의미로 12목의 목사와 함께 경학박사로 같이 한 목에 한 명씩 파견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시간에 쌤 했듯이 건원중보가 발행되어서 금속화폐 통용이 추진되었다는 것도 나옵니다. 여기 적어놨는 현종 때 지방제도를 정비 5대 안교로 만들어진다는 거. 건원중보가 추진했지만 건원중보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했다 그랬죠. 나중에는 은병이라는 활구로 됐다가 이게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다가 조선 후기 때 상평 통포가 돼서야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거란의 침입이 나오는데요. 거란의 침입은 일단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 창설된 부대를 광군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문제 아마 광군 나대쌤 건너뛰었을 거예요. 광군이 있고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 부대. 거란은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침입을 합니다. 1차 침입은 993년이었고요. 저희의 외교 담판, 지난 시간에 쌤 상세하게 설명했었죠. 강동 6지를 획득합니다. 두 번째는 양규 장군의 활약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강감찬의 기주대첩이라고 불리는데, 쌤 역사 그 유튜브에는 양규 장군이 굉장히 대단하게 활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잘 잊혀지고 있는데 양규 장군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생각이 들어요. 거란을 한번 막아냈던 유명한 장군이었다는 거. 강감찬은 쌤 수업 전에 얘기했었죠. 북두칠성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낙성대 이야기도 여기 기주대첩 강감찬과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그 다음 가볼게요. 숙종입니다. 이 숙종은 고려 숙종입니다. 조선 숙종이 아니에요. 먼저 화폐쇼를 위해서 설치했던 관서로 주전도감이 있고요. 이때 별무반이 만들어집니다. 신기군, 신복은, 항목, 우리 아마 지난 시간에 문제에 있는 그림으로 봤었을 거예요. 윤관의 건의로 만든 여진족 정벌을 위한 특수부대고요.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우고 고려의 형제관계를 요구하죠. 금나라가 형이고 고려가 동생이다라고 형제관계를 요구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여진나라가 군이고
자신 고려가 신이다라고 군신관계를 요구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벨무반을 가지고 벨무반이 이 여진족을 치게 되죠. 그래서 여진족을 정벌한 후 동북구성을 설치합니다. 물론 이 여진족 그럼 여러분 같이 알아둬야 될 것이 1627년이랑 1636년에 있었던 그 여진족의 침입들을 기억해야 되죠. 정묘란과 병자호란인데 아마 이로부터는 500년 후죠. 여진족 이때 우리나라는 제대로 침략을 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보여줬던 삼전도 굴욕이 바로 이 여진족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여진족이 지금은 금나라로 만들어졌죠. 금나라인데 1600년대는 뭐로 만들어지냐면 후금으로 만들어지고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1627년과 1636년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어찌 보면 조금 아깝죠. 윤관 장군이 이때 여진족을 좀 처벌하든지 아니면 동북구성을 나중에 여진족한테 돌려준다 그랬는데 동북구성을 돌려주지 말고 고려가 끝까지 갖고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예종으로 갑니다. 예종은 관악을 진흥하고자 양형고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관악을 위한 금고예요. 그래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해서 임금이 사제를 털어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한 금고를 돈을 줬다 생각하면 되고요. 국자가만의 전문 강좌인 칠제를 설치하여 관악을 진흥하였더랬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학은 한 개 학문이 아니라 여러 개 학문으로 나눠지나 봐. 그래서 칠제는 유학의 7개의 과목을 설치해서 그 과목별로 전문 강좌를 만들어서 관악을 진흥시켰다는 겁니다. 그다음 인종으로 갑니다. 인종은 첫 번째가 이자겸과 척준경이 나는데 우리 흔히 이자겸의 난 척준경을 주고 이자겸의 난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자겸이 아마 둘째 딸과 넷째 딸인가 그를 그 인종에게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뭐 넷째 딸을 또 인조의 아들한테 결혼시키고 그래서 이자겸이 외척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죠. 그러다가 이자겸이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왕한테 대들었죠. 그쵸? 그래서 이자겸과 척준경을 중심 부하를 두고 왕한테 이렇게 난이 일으켰지만 척준경한테 배신당하면서 이자겸의 난도 이렇게 끝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종 때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도 일어나는데 아마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은 지난 시간에 쌤이 설명했었을 거예요. 묘청이 주장한 거고요. 국호를 대위로 하고 서경, 지금 평양에서 난을 일으켰고요. 그러네 김부식에서 진압이 됩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무신집권기로 들어가죠. 무신집권기는 대표적인 사건들만 지금 정리해놨는데 제충원이 진강으로 책봉되고 교정벌 감을되어 인사 및 재정 등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김보당이 난이 있는데 동북면 병마사 우리 이제 그 오도 양계 이랬죠. 오도 양계 동북면입니다. 거기는 병마사예요. 일단 김보당이 일으킨 반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충원이 이의민을 제거한 후 봉사 10조를 지어서 바쳤다는데 이의민 같은 경우가 천민에서 시작해서 최고 권력자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무신집권기에 천민에서 시작해서 최고 권력자까지 갔던 사람. 그래서 이의민 때문에 많은 천민들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대요. 대표적으로 여기 만적의 난이 있죠. 만적의 난은 신부 예방과 정권 탈취의 목적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바로 이의민을 보고 난을 일으킨 사람 그랬어요. 여기 빠져있지만 또 망이와 망소의 난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형제인데 천민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만적의 난처럼 그런 의미도 있다 그러네요. 그 다음 최충원의 도방이라든지 최후가 정방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 집에 방 하나에다가 권력을 인사권이나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놨어. 임금이 여긴 있지만 임금이 있는 궁보다 자기 그 제충원 같은 자기 집 최후가 제충원의 아들인가 손자인가 그래. 제충원 집이 있으면 이 집안에 건물 하나에다가 이 궁보다 더 잘 지어놓고 여기서 모든 권력을 다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누구 인사권 누구를 어디에 이렇게 앉힌다.
혹은 재정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여기서 결정해버려. 궁이 아니라. 그게 제중원의 도방이라든지 최후의 정방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원나라가 들어오면서 이 원나라에 항쟁했던 군대가 있죠. 그게 바로 삼별초인데요. 최씨무신 정권 때 설치한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세 군대가 바로 삼별초인데, 얘네들은 몽골의 침입에 강화의 조건을 하는 개경 한도에 반대합니다. 이 삼별초의 그때 짱이었던 배중소는 삼별초를 이끌고 항쟁하는데,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옮기면서 항쟁하게 되죠. 진도에는 용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는 항파두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이 성 이름이 아마 나올 거야. 쌤이 언젠가 이 삼별초와 관련된 걸 조사하면서 삼별초 항파두성 근처에 삼별초 기념관에 적어놓은 글을 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 사람들이 고려를 끝까지 고려를 독립하려고 했다. 고려에서 끝까지 몽골에 대항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고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성을 되게 잘 쌓죠. 고려가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고려가 성을 되게 잘 쌓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주도까지 항정을 했지만 이게 실패하면서 이 사람들의 일부는 일본으로 가는데, 그래 이때부터 일본에 대한 성을 쌓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별초가 굉장히 많은 걸 아마 알려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간섭기로 들어가죠. 원간섭기는 일단 고려의 모든 관청이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이 국정 전반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상서성은 실무를 집행하는 기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결국 고려의 모든 중앙 최고 관청이었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선으로 따지면 의정부, 그 다음에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급, 국무총리와 장관들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사람들, 그 국무회의, 요것들을 원간섭기에는 처음입으로 다 통합해버려, 줄여버려. 그러니까 국무총리와 장관이 한 명이 딱 되면 하나의 기관이 되어버렸죠. 근데 공민왕이 다시 반원 정책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몽연합군의 결성을 일본 원정을 떠났는데, 이때 고려의 장군이 김반경 장군이래요. 그래서 쌤 찾아보니까 김반경의 묘가 안동 녹전에 있어. 쌤 집에서 어디 온해 쪽, 그러니까 나현이네 집, 다솜이네 집 쪽으로 가다 보면 충렬공 김반경의 묘 들어가는 거라고 표지판이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김반경을 제가 아직 못 가봐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김반경의 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가봤으면 생각이 듭니다. 요때 우리가 일본 원정이 어떻게 했냐면, 원나라에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고려군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근데 이 바다를 건널 때 바람에 의해서, 옛날엔 배를 타고 가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 배들이 다 침몰을 했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게 신의 바람이라고 해서 가미카제라고 하죠. 가미카제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 가미카제 두 번이나 침략했는데 두 번 모두 이 바람에 의해서 고려군이 일본으로 넘어가지 못했대요. 그 바람을 가미카제라고 하는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가미카제를 작전명으로 쓰죠. 그래서 요 되게 재밌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충선왕이 원나라 영경에 세운 서재를 망건당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왕 이름 앞에 충이 붙였다는 얘기는, 이 충은 몽골에 대해서, 그 원나라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원나라에 대해 충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당시 고려의 왕들은 반드시 몽골의 공주와,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됐어. 그럼 왕은 뭐가 되냐면 몽골에 대해서 부마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사회가 되니까 이 부마국이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 나눠져 있는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부마국이니까 왕들은 어렸을 때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부마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원나라가 왕을
원나라가 고려에 영향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원나라가 고려를 좀 더 구속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 원나라가 전치 같은 거 했을 때 이 사람 어쨌든 왕의 부마기 때문에 황제 옆에 앉혔대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원나라 내에서 고려의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고려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마국이 일부러 됐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당시 왕들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세자 때, 왕자일 때 원나라에서 교육받고 와서 몽골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몽골에 의해서 왕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원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다가 원나라에서 결혼까지 했지만 원나라를 독립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공민왕인데요. 공민왕,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노국공주와 결혼을 했죠, 원나라에. 근데 노국공주가 공민왕한테 반하는 바람에 같이 고려로 와서 원나라를 반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대표적으로 쌍성 총관부가 폐지되고요, 공격하고요. 정동에서 이문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건문세족인데 그 기존의 고려의 귀족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원나라가 들어오면서 원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귀족이 더 세지는데, 귀족이 오래되니까 자기들 집안이 하나의 그 귀족 무리가 돼버리고 그 귀족 무리들을 건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문세족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원나라 일단 결탁돼 있죠. 그러면 공민왕 때는 이 건문세족들을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을 그냥 없앨 수 없죠. 그래서 각종 정책들을 펼치는데 예를 들면 그 전민비언정도감 같은 거. 그래서 억울하게 농토를 뺏겼다 그런 사람들은 찾아주는 것. 근데 이 사람은 공민왕은 직접 왕이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등용하냐 하면 그 당시 스님이었던 신돈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신돈을 시켜서 귀족들을 없애고 귀족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살리는 정책을 펼쳤던 거죠. 자, 그런데 공민왕이 죽죠. 공민왕이 부인이 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미쳐 있다가 공민왕이 죽고 난 다음에 공민왕이 죽으니까 그 전까지 억눌려 있던 건문세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신돈을 없애버립니다. 근데 건문세족들이 영향이 컸지만 새로운 학문들이 들어옵니다. 유학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화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를 외부를 없애면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준사대부라고 하는데, 이 신준사대부와 건문세족들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신준사대부 쪽이 이기면서 이 신준사대부들이 세운 나라들이 바로 조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계속 가볼게요. 다시. 우왕은 녹가전을 지급하는데 녹봉을 보충을 목적으로 관리에게 나눠준 토지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왕의 힘보다는 신하의 힘이, 그러니까 관리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우왕 다음 왕이 창왕이고요. 창왕이고 이 사람 같은 경우 8살인가 9살에 왕이 됩니다. 이 사람 다음 왕이 바로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인데 아마 창왕 때부터 신준사대부가 정권을 잡아서 이성계가 정권을 잡아서 창왕이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바로 공양왕으로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이렇게 올렸던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양왕은 어쩔 수 없이 이성계 허수아비 왕이 돼버린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인물입니다. 최무선입니다.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해 하통도감 설치를 건의했다 그러고요. 얘도 실제로 진포대첩 같은 거에 참가해서 왜구를 많이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의처는 문적의 4자리자 승려고요. 교정을 중심으로 선정을 통합하려고 했고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 점수를 제시했다고 하네.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한 번씩 읽고만 갈게요. 균여 같은 경우는 보현시범과 진울 같은 경우는 불교개혁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천 같은 경우는 선문연송집 유불일칠선을 주장했다고 하네요. 유물 가겠습니다. 유물은 먼저 삼국유사 나옵니다. 일연이 지었고 당군의 건국이야기가 들려있고 해동 고순천은 각훈이라는 스님이 지었고요.
왕명을 받아서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여러 번 했죠. 김부식이 지었고요. 기전체 형식으로 역사를 서술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직제심초절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입니다. 정치제도입니다. 시간이 좀 다르게 이거밖에 안 남아서 빨리 끝낼게요. 첫 번째는 도병마사인데 도병마사는 중서문화상과 중추상의 관료들임을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는 기구로 운영되었고 원간섭기는 도평의사사로 개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자리였는데 원간섭기에는 장관직부터 차관 정도 내려앉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3사는요.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합니다. 조선의 3사는 조선시대 때 다루겠지만 언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왕의 명, 그러니까 왕한테 올라오는 어떤 상소문을 검토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하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그런 기관이었다면 고려의 3사는 화폐와 곡식의 출납 회계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시선은 시전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관서인데 시전이 바로 시장이죠. 다음 전시가라는 정치제도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등급을 나눠 땅을 배분하는데 곡물을 재배하는 전지와 나무를 재배하는 시절을 나눠준 제도입니다. 상평창은 어제 얘기했듯이 물가 조절을 위한 기구고요. 그 다음에 해민국은 병자에게 의약품을 제공하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대비원은 환자치료와 빈민을 구제하던 기구고요. 제위본은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입니다. 이런 제도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제도를 잠깐 볼게요. 해동 통보가 먼저 나옵니다. 1102년에 주조되었고 유통된 동전, 우리 건원중보 다음에 나왔던 건데요. 건원중보의 해동 통보 같은 경우는 또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활구로가 불리는 은병도 있었고요. 이것도 널리 유통되었지만 전국적인 유통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병란도가 예산강하고의 국제무역항이 있습니다. 대형 불상이나 대형 철불이 그때 고려가 유행하는데 이거는 지방 호족 세력의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고려는 호족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지방 세력이 굉장히 커. 근데 지방 세력들은 중앙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 권위라든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커다란 불상을 만들어내요. 대표적으로 안동에는 제비원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논산은 간책사, 미륵보살 입상 등이 있어요. 이런 그 다음에 철불도 마찬가지예요. 철불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것도 지방 호족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소주 열의 자상이라든지 하남 교산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논산 개태사 철학도 태형 철불입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 심화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심화 문제들 한번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